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중심이 된 일종 경제 패권 전쟁 상태에 다시 돌입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경제적 철의 장막이 치질 수 있다.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움직이던 게 중국 중심의 밸류체인, 또 뭐 미국 중심의 어떤 밸류체인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일어날 것 같은지, 만약 일어난다면은 뭐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정책기획 MD 오동훈입니다. 오늘 윤주영 교수님 모시고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듣고 제가 좀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조금 더 보충해가지고 논의하고 싶은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모시고 몇 마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게 아까 발표하신 것 중에서 미국의 이제 자선과 전략이라는 부분에서 미국이 현재까지 중국 대비해가지고 이 R&D의 어떤 투자라든지 특히 이제 기초과학 연구 투자 이런 부분을 경제 어려울 때 예컨대 이제 리만 브러스 사태라든지 사실상 이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간과했다,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경제가 어렵거나 위기 때는 보면 대부분 다 이제 미래를 향한 투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R&D인데 좀 줄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어떤 현재 위기 국면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R&D에 대한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혹시 생각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R&D 투자는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IMF 위기 때 사실 데이터를 보시면 안 줄였습니다. 저도 데이터를 보면서 놀라웠는데요.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경제 위기가 오면 R&D를 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때 우연인지 운명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줄이고 그냥 가자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의 어떤 우리의 경제 번영을 갖고 왔는지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R&D라는 것의 속성이 본질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잖아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너무 갑자기 줄이고 이러면은 거기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가 되죠. 네네네. R&D는 그 금액 규모를 떠나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부 지원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 이것이 핵심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난 20년간 엄청나게 R&D를 늘려왔습니다.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글로벌하게 지금 거의 R&D GDP 대비 1, 2위를 맨날 하는데요. 그게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이 안정적인 지원이라는 건 사실 너무 급격하게 또 상승시키면 또 내려가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 성장이 올해 너무 잘 됐다고 해서 R&Di를 또 너무 늘리는 게 아니고 또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줄이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커브를 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증가된 규모에 맞춰서 우리가 저희 분포의 문제죠. AI 요즘 돈은 다 뿌렸는데 사람이 없죠. 네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몰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렇죠. 이슈 때문에. 네네. 그래서 AI가 아무리 좋지만 우리가 30년을 내다보면서 플랜을 짜야 될까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관련된 데이터보다 깜짝 놀랐어요. 일본 전체 재정이 100이라 치면은 세금을 그대로 100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30% 이상을 다 빚갚는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복지 비용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에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3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앞날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되고 있죠. 국가 빚 부채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아직은 일본보다 훨씬 좋은데 그래도 미래를 본다면 그게 걱정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R&D 전체 이제 재정에서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정도는 R&D에 지속적 투자를 하자는 일종의 뭐 재정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세요? 보통은 3%의 4%가 맥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미 4%는 넘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늘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은 규모보다는 효율이다. 규모보다는 뭔가 좀 더 효과가 나게끔 하는 대금들이 잘 쓰여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효과로 이렇게 되돌아가게끔 그게 중요하다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만 관련된 부분 말씀하실 때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TSMC인데 사실 TSMC가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이었지만 삼성전자 뭐 주식 가격 총액보다 뭐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테슬라하고 전기 자동차 이게 플랫폼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 제조업이 중심이 된 어떤 그런 경제 구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이러한 뭐 하청 모델일 수도 있고 아니 오리지널 어떤 개발한 모델일 수도 있는데 어떤 하이테크 분야에서 어떤 식의 전략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을까? 물론 뭐 답은 있는 건 아닌데 좀 교수님 생각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거를 어떤 범국가적인 차원보다요. 그 기업이나 그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TSMC만이 아니라 이 대만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밸류 체인 속에서 예를 들면 단계가 5단계다 또는 4단계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단계가 세계적인 수준이라면 뭐 표현은 하천공장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특유의 표현이고요. 하천공장. 네, 사실은 그 밸류 체인 속에서 그 기업이 아니면 못해요. 만약에 용접이다. 용접은 대만에 있는 A라는 기업이 제일 잘해. 그게 다 맡겨야만 여기서 최고의 제품이 나온다. 맞아. 뭐 이런 개념. 네, 네.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네, 네. 저는 대한민국의 강점은 지난 50년 동안 브랜딩을 했다는 거예요. 글로벌한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네. 특히 이제 삼성이라고 하면 다 이제 알잖아요. 네, 네. LG, 현대 다 알고, 네, 네. SK도 알고요. 브랜드를 일단 만들었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이 브랜드를 그럼 활용을 하거나 유지를 해야죠.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디자인, 제조, 브랜딩까지, 마케팅까지 다 잘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완벽한 기업인데 그게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럼 완벽한 기업을 만들 수 있으면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네. 글로벌한 밸류 체인 속에서 빠지지 않는 기업이 그 나라에 있다면 그 나라의 국민 소득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베스트 원이 되거나 뭐 온리 원이 되거나. 그죠? 그렇죠. 예.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조금 이제 뭐 이게 정치 경제학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중심이 된 일종 경제 패권 전쟁 상태에 다시 돌입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일종의 경제적 철의 장막이 치를 수 있다. 글로벌 밸류 체인 상에서 움직이던 게 이렇게 중국 중심의 밸류 체인, 또 뭐 미국 중심의 어떤 밸류 체인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일어날 것 같은지, 만약 일어난다면은 뭐 어떤 식의 영향이 있을 것 같은지, 뭐 그런 게 혹시 얘기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경제적 철의 장막에서는 사실 핵심이 표준입니다. 기술 표준. 그리고 기술 표준과 요즘 같이 가는 것이 이제 플랫폼인데요. 플랫폼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럼 플랫폼의 핵심은 사실 소비자들의 락인 이펙트가 있고요. 락인이 되면 스위칭 코스트가 커지는. 기술적으로 그걸 묶어두는 어떤 시스템 아마존이 하고 있고요. 지금 구글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중국 내수 시장은 중국 내 기업이 하겠죠. 네. 근데 그럼 우리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플랫폼, 어떤 밸류 체인에 더 매여져 있는가? 또는 관여돼 있는가? 최소한 내가 우군과 협력사와 개방적으로 내 기술을 공유하고 그와 표준을 통해서 소위 시장을 먹어갈 수 있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시장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우리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네. 이제 협력적 관계를 더 가져가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전략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사실은 관문,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상의 관문을 우리가 뭔가 확보를 해야 좋은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보충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쓰는 개념적인 용어를 제가 쓴 겁니다. 이 관문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1900년대 초반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소외됐었거든요. 그것을 일본이라는 나라가 소위 패권 가진 국가들하고 친해지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위치를 차지한 거죠. 만주까지, 심지어 중국의 일부까지. 관문이 지리적인 위치였습니다. 물리적인 위치. 그런데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 현대에서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느냐? 반도의 위치, 뭐 통로 위치 이것보다는 과학기술력으로 글로벌하게 어떤 국가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과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 윤주영 교수님 모시고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말씀 들었고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이 관문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19세기, 20세기에는 사실은 지리적 관문, 그러니까 오늘날의 싱가포르나 홍콩의 서양 세력들이 사실은 동양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동시에 이제 어떤 무역의 일종 관문이죠. 아주 핵심적인 요충지니까. 지금은 이제 기술이라는 측면 내지는 어떤 그런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관문을 우리가 딱 차지함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글로벌 일종의 리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개발하는 데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